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은 사과원의 연중 재배력이라는 것을 좀 하나 띄워봤습니다. 특히 빨간 그림에 들어가 있는 것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기상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6월 달부터 시작해서 7월, 8월, 9월 초까지 거의 석 달에 가까운 강우량이 한 1100mm 정도 이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토양도 과습되어 있는 상태고 또한 공중 습도도 높아서 전체적으로 엽서 현상이라든지 갈반병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양분 전환기, 6월 말에 양분 전환기가 시작이 되면서 그 다음에 이후에 7월 달, 8월 초까지 이런 화분화가 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전체적으로 강우량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뿌리 활력도 떨어지고 또한 일조량이 부족하니까 광합성도 되지 못하고, 그래서 올해 전반적으로 화분화되는 것들이 눈이 전체적으로 좀 작다든지, 특히 결과지 경우에도 보통 우리가 3 내지 4mm의 좀 굵은 결과지가 발생되는 것이 되지 못하고 2 내지 3mm 좀 가는 결과지가 발생이 돼서 내년에 어떤 전체적으로 꽃의 개화가 빨리 피거나 늦게 피는 상황은 그의 또 기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꽃의 크기라든지 아니면 꽃의 개수가 보통 평균 5개 내지 6개라고 하다 보면은 2개 내지 3개 정도로 꽃의 수도 좀 작지 않나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저장량물이 축적이 되고 과일이 커가는 과정 중에 보통 9월 말에서 10월 초에는 사과에 있어서는 반드시 새뿌리가 나오게 됩니다. 결국 추근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이후에 2차 광합성을 통해서 과일이 착색이 된다든지 그런 착색과 통해서 광합성을 통한 당도가 올라가게 되는데, 올해 뿌리 활력이 좋지 못해서 전체적으로 착색이 불량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영양제를 연면살포로 하게 되면은 인산가리를 많이 주는 경우가 우리가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산가리 같은 경우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황산 마그네슘을 살포를 해서 광합성에 도움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보통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통 세포비다. 과일이 커가는 시기에도 사실은 많은 칼슘이라든지 칼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비가 많이 오게 되면서 이런 칼륨이라든지 마그네슘 계통이 보통 용탈이 많이 돼서 굳이 따로 영양제나 아니면 이런 무기염료를 따로 연면살포 하셔도 괜찮겠지만은 장마 기간 중에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 연면살포를 농약을 살포하게 되면은 거기에 같이 이런 무기염류 등을 같이 연면살포를 해도 되겠습니다. 최근에 나와 있는 이런 영양제들이 너무 많고 또 고가인 것이 효과도 발휘할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올해가 비가 많이 오는 경우에는 그런 많은 비싼 영양제를 사용하게 되면은 결국 농가의 부담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좋은 영양제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은 오래전부터 나와 있는 일부 회사에서 나와 있는 싼 영양제를 활용하셔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인산, 칼륨, 마그네슘 계통 등을 연면살포를 해서 사과나무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좋겠고요. 또한 각 농업기술센터, 특히 저희 영동에서도 미생물이라든지 액비 이러한 것들을 무료로 공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미생물을 관주를 한다든지 액비를 연면살포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병 중에서 잎에서는 갈색무늬병, 과일에서는 탄저병이 많이 발생됐는데, 이 두 병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색무늬병이라고 하면은 보통 1차 감염이 보통 4월 상순에서 5월 하순에 감염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평년 강우량처럼 많지는 않지만은 전체적으로 갈색무늬병에 대한 포자가 5월 하순경에서 늦어도 6월 초에는 1차 감염이 됐고,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방제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방제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4월, 5월, 6월 장마 시작되기 전에의 과일 나무에 잎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과부분 상태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보통 500리터 기준으로 하면은 300평에 500리터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살포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7월, 8월 달에 과분무가 된 상태에서는 평균 300평 기준으로 하면은 400리터 정도, 많게는 450리터 정도를 뿌려야
충분히 가원 내에 살포가 가능합니다. 결국은 이런 갈색무늬병이 초기에 발생이 돼서 방제를 하더라도 결국은 나무 전체에 묻어야 된다. 그래서 갈색무늬병도 외부에 햇빛이 많이 보고 약이 잘 묻는 그러한 잎에는 갈색무늬병이 적은 반면에 과원 내에서 특히 나무가 우거진데 햇빛이 잘 들어가지 않는 나무 속에서의 이런 갈색무늬병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번무가 된 상태에서는 좀 더 물의 양을 좀 많게 해서 전체적으로 약이 골고루 꼼꼼하게 묻을 수 있게끔 방제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이후에 2차 포자가 수시로 발생이 되면서 결국은 병반이 만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2012년도와 11년도에 거기에 따른 갈색무늬병의 발생 상황을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까만 그래프는 지금 2011년도고 빨간 그래프는 2012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6월 상순부터 하순까지는 2012년도에 비해서 큰 차이가 없다가 7월달 상순이 되면서 갑자기 이렇게 갈색 무늬병이 많이 발생되는 것을 보여지는데요. 이는 결국은 강우량이 많게 되면 이렇게 갈색 무늬병이 많이 발생이 된다. 2012년도에는 같은 갈색 무늬병이 발생이 되더라도 8월 상중순까지는 강우량이 2011년도에 비해서는 적게 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갈색 무늬병의 발생도 줄은 반면에 8월 중순 이후에 태풍이라든지 아니면은 많은 강우량에 의해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이렇게 급격하게 갈색무늬병이 발생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병이라고 하는 것은 농가의 방제도 중요하지만 그의 기상에 따라 특히 비가 많이 오느냐 적게 오느냐에 따라 갈색무늬병에 대한 차이가 많이 난다. 그렇게 되면은 농가애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비가 많이 와서 갈색무늬병이 많이 만연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그럼 내년에도 그러면은 적용을 해야 되느냐? 물론 그 해에 당년에 비가 많이 와서 갈색무늬병이 많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은 내년에도 갈색무늬병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과연구소에서 이런 갈색무늬병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 올해 많이 발생이 됐다 하더라도 내년에 비가 많이 오지 않으면은 올해처럼 그렇게 많이 발생이 되지 않는다. 결국 비가 그 해에 오느냐 안 오느냐 많으냐 적느냐에 따라서 갈색무늬병에 대한 차이가 많이 있다. 물론 탄저병도 마찬가지겠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본다 그러면은 올해라든지 2019년도에는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갈색무늬병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2018년도인 경우에는 거의 9월 말, 8월 말까지 거의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8월 말쯤에 태풍이 오면서 비가 많이 와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됐지만은 8월 중순까지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갈색무늬병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병이라고 하는 것은 농가에서 방제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의 기상이 어떠냐에 따라 물론 우리가 기상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처리는 없겠지만 그러한 것은 우리가 좀 감안을 해서 방제를 하는 것도 참고가 되겠습니다. 갈색무늬병에 대한 방제 기술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갈색무늬병이라고 하는 것은 해발이 낮고 특히 밀식장애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햇볕이 잘 안 들어가는 곳, 그 다음에 수세가 불안정한 나무에서 국부적으로 다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올해 경우에는 해발이 높든 낮든 그 다음에 수세가 강하든 약하든 밀식 가온이든 아니든 간에 전체적으로 엽소 현상이 아니면 갈반병이 많이 나타난 것은 전체 강우량이 높아서 그렇다. 그 다음에 5월, 6월 달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특히 감염 우려가 많이 나타났고 2016년도에 그런 사례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18년도에 같은 경우는 비가 8월 말까지 거의 오지 않다가 8월 말쯤에 집중 강우가 되면서 갈색무늬병에 대한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올해라든지 지난해 2019년도에는 6월 달부터 지속적인 강우에 의해서 갈반병이 문제가 된 것이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1차 전염기인 4월에서 5월 달까지 적극적인 방제라고 하는데 농가에서는 개화 이후에 낙화되고 나서 갈색무늬병에 대한 부분은 방제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특히 이 1차 시기, 1차 전염기에는 좀 더 꼼꼼하게 나무 하나에 관심을 가지고 방제가 잘 될 수 있도록 푹 방제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외에 개화 전에 석회 보로도 얘기라든지 또한
이러한 갈색무늬병은 잠복 기간이 길기 때문에 장마기가 시작되고 강우가 시작되는 시기에는 이러한 보호제, 안트라콜이라든지 캡탄이라든지 다이세는 45 이런 것들을 같이 침투 유행성 약이랑 같이 살포를 하게 되면은 약효 기간이 오래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탄저병입니다. 탄저병의 경우에는 뭐 사과나무라든지 뭐 특히 아카시아라든지 호두나무 이런 것들이 기주 나무로 되어 있고요. 보통 탄저병도 6월 상순이면 거의 1차 간염이 이루어집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갈색무늬병은 5월 하순에 1차 간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탄저병은 이보다 조금 늦은 6월 중순에 보통 감염이 많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은 5월 말이면 간염이 되지 않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비가 오는 해에는 5월 달에도 비가 오는 해에는 1차 간염이 조금 빠른 시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방제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나와 있는 종합살균제들이 보통 갈반병, 부패병, 갈색무늬병, 전문이나개병 이런 것들을 동시에 방지할 수 있는 약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잘 선택을 해서 꼼꼼하게 방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6월 하순부터 7월 상순까지는 정지형 병반, 그러니까 병의 탄저병이 과점을 통해서 발병이 되더라도 이후에 대량적으로 감염되는 시기는 6월, 7월, 8월 장마라든지 아니면 태풍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2차 감염이 많이 발생이 되므로 이 시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반복되겠지만은 갈반병이 됐든 탄저병이 됐든 꼼꼼한 약제 살포와 기간이 지금 보통 장마기에는 뭐 일주일에서 열흘 간격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기간만 충분히 유지를 해서 방제를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탄저병에 대한 방제 기술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저병은 이제 보통 감수성이라고 하는 홍로라든지 홍옥 이런 꽃이 많이 피는 중생종 계통 중에 스퍼타입 계통이 거의 탄저병에 대한 것이 또 감수성이나 많은 문제가 되어 가고 있고 후지는 사실은 이제 경미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같이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해에는 감수성이 홍로 외에도 후지에도 상당히 많은 탄저병이 발생이 됐다. 특히 7월달, 8월달 장마가 지나서 태풍이 이렇게 시작되는 시기에는 7월, 8월 때 특히 비가 많이 오는 해에는 더군다나 더 전체적으로 병이 많이 발생이 되고 특히 6월 상순경의 정지형 병반 특히 과실의 과점을 통해서 탄저균이 1차 감염이 되더라도 이런 것들이 또 잠복 기간이 있기 때문에 보통 잠복 기간이 20일 내지 30일 정도 잠복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라도 비가 많이 와서 공중 습도가 높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다발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방제를 농가들이 잘 하고 계시지만은 특히 6월 경우 5월 달에 갈색무늬병, 6월 달에 탄저병을 집중적으로 방제를 잘 해서 이후에 대발생이 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흔히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아카시아라든지 호두나무가 이 사과의 탄저병이랑 동일한 간염이 이루어지는 그 탄저병균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주위에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 뭐 침투 유행성 약들은 뭐 이외에도 좋은 약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탄저병이 많이 걸리는 것들을 보시면 되고요. 지금까지는 봄의 냉해 피해와 여름의 집중 강우에 따른 다양한 병과 그 다음에 생리장애 이러한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과연 우리가 토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은 크게 변화가 될 수 있고 또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토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좀 더 좋은 토양을 이용을 해서 과일의 생산성을 높인다든지 그 다음에 고품질의 사과 생산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어떤 농가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따 자세하게 설명도 드리겠지만은 우리 가원에 퇴비를 많이 줘야 하는데 어떤 분들은 많이 줘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많이 주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질문을 들었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둘 다 맞습니다. 퇴비라고 하는 것은 토양에 어떠한 필요로 하는 양분의 공급 목적보다도 우리가 얘기하는 토양을 물리성을 좋게 하는 밭에 가니까 땅이 푸석푸석하다, 지렁이가 많다 이러한 것들 결국은 토양에 물 빠짐, 물리성, 뿌리가 잘 뻗어서 나갈 수 있게끔 공기가 유통이 잘 될 수 있게끔 이러한 것이 사실은
퇴비 주요한 역할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영양분을 주게 되면은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무기염료라고 하는 요소라든지 그다음에 인산 가리 이런 것들을 줘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퇴비라고 하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잘 썩은 퇴비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왜? 우리의 목적은 사과나무가 필요로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 더 중요한 것은 토양의 물리성을 좋게 한다. 특히 올해같이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해는 물 빠짐이 많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